닥터 지바고 제1부. 닥터 지바고 제1부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에 대한 설명이다. 아울러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담았다. 한국인의 러소포비아 정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거의 맹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악마화는 집요했다. 러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으로 본격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훨씬 전인 2014년 유로마이단 폭동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친 러시아 정권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돈바스 내전이 벌어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는 러시아를 해체하여 분할 점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하에 전개된 러시아 봉쇄는 자치공화국 수립을 요구하는 돈바스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본격화되었다. 마이단 폭동으로부터 12년이 지나 전면전으로 확대된 지 4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를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가 이에 맞서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과 북한의 참전으로 지루했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종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닥터 지바고 전쟁과 평화, 고요한 돈강, 희생,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스탈린그라드,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철십 자훈장 등 8편의 영화는 러시아에서 제작된 영화도 있고 서방에서 만든 영화도 있다. 이들 8편의 영화는 러시아가 나폴레옹 침공과 히틀러,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역사적 사건과 러시아 혁명을 둘러싼 러시아 현대사를 담아낸 영화들이다.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이상 8편의 영화는 큰 도움을 준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미국의 1급 패권이 붕괴되고 다극화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절실하다. 이 8편의 영화들은 영화 자체로도 빼어난 수작으로 꼽힌다.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이 영화들은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유의미한 작품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역사적 이해를 돕는데 훌륭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에 첫 번째 순서로 닥터 지바고를 소개한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원작,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 러시아를 알려면 슬라브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슬라브주의는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러시아인 특유의 사상이자 인생관이며 러시아의 영혼과도 같은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등 백과사전에 슬라브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수박 겉핥기, 코끼리 다리 만지기와 다를 바 없다. 인고의 삶을 살아온 러시아인이 아니면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슬라브주의다. 예고했던 대로 슬라브주의를 바로 싣지 못한 데는 나 역시 막상 쓰려고 하니 무엇을 써야 하나 막막해서다. 그렇다고 위키백과를 발췌하여 슬라브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러시아 인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심 끝에 대표적인 슬라브주의자, 곧 러시아 정신을 부단히 실천해온 인물들의 생활과 작품을 통해 슬라브주의에 대해 독자와 함께 연구하고 접점을 찾는 것이 그나마 유의미하다 생각되었다. 소개하는 작품은 닥터 지바고, 전쟁과 평화, 고요한 돈강 등 러시아 영화와 러시아를 무대로 한 영화를 통하여 일단 8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소포비아 정서가 만연한 가운데 내가 소개하기로 한 8편의 영화는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좋은 교재가 되는 영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원작 소설을 영국의 거장 데이비드 린 감독이 연출한 닥터 지바고부터 리뷰하기로 한다. 슬라브주의는 러시아의 영혼이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자전적 소설 닥터 지바고. 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회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일 때문에 여행 목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평균 한 달에서 석 달까지 체류했다. 관광 비자는 2000년도 초반까지 1개월이 한도였다. 이것이 한러 양국의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되고서 2개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 연장하고 싶으면
중앙아시아나 발트 3국에 잠시 들렀다가 재입국하는 게 편리하다. 영사관을 통해 비자 연장을 신청해도 바로 기간을 연장해준다.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있는 도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스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이상 4개 도시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직항 노선이 한국에 의해 폐쇄되었다.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이다. 원작은 1903년부터 1941년 독소전쟁이 발발한 직후까지 전개되다가 전쟁의 결말도 없이 끝난다. 피날레는 유리 안드레예비치 지바고의 시 27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매짐을 대신한다. 유리의 시가 결말인 셈이다. 안드레예비치는 안드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남성 명사다. 러시아인의 풀네임에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간다. 딸일 경우는 안드레예브나 즉 안드레이의 딸이라는 여성 명사가 문법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원작은 방대하고 등장인물만 수십 명이다. 서평이 아닌 바에야 원작을 소개하는 것은 만용이다. 영화 닥터 지바고는 등장인물이 극도로 축약되고 영어식 표기를 따랐지만 각본이 뛰어나고 유리와 라라에게 포커스를 집중하는 방법으로 몰입도를 극대화시켰다. 필자는 1965년 영화의 각본과 영상에 충실히 따르는 방법으로 닥터 지바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890년 2월 10일 모스크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로마노프 왕조 알렉산드르 3세 시절이었다. 보리스가 4살이 되던 해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즉위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저명한 화가이자 모스크바 예술대학교 교수인 아버지 레오니트 파스테르나크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로자 카우프만 사이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보리스는 섬세하였고 명상과 피아노 연주를 사랑하는 소년이었다. 보리스는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제정 러시아의 신민으로 살다가 러시아 구력 1917년 2월 혁명으로 그가 28세가 되던 해 러시아 인민이 되었다. 그해 10월 25일 블라디미르 레닌이 지도하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이념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슬라브주의자였던 보리스는 현실과 괴리된 삶을 살아야 했다. 자연주의적 성향의 슬라브주의자가 대개 그렇듯 보리스는 제정 로마노프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볼셰비키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일거에 허물었다. 1871년 파리 코민을 제외하면 볼셰비키와 러시아 인민에 의해 세계 최초로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전 세계의 자본가 계급이 경악했다. 노동자, 지식인 계급은 고무되었고 열광했다. 보리스는 28세부터 70세가 되던 1960년 5월 30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정 러시아 시대보다 더 적응하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수줍고 소심한 슬라브주의자가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으로 살아가기란 매우 힘든 시대였다. 보리스는 3번의 혁명과 적백내전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다. 그는 스탈린 시대의 공포정치를 경험하였고 크루쇼프 시대를 관통하며 지식인이자 작가로서 고뇌에 찬 삶을 살아야 했다. 브레즈네프 시절 인민의 삶은 개선되고 사회 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되었다. 그렇지만 인민의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제한되었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갈망했던 보리스의 마음은 늘 공허했고 혁명과 내전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보리스는 나아갈 길을 잃었다. 슬라브주의자로 살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앞서 나갔다. 보리스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닥터 지바고를 집필하였으나 국내 출판이 불허되었다. 보리스는 원고를 외국으로 은밀하게 반출하여 닥터 지바고는 1957년 이탈리아에서 초판이 출판되었다. 러시아에서는 뒤늦게 1988년 초판이 발행되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닥터 지바고로 195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영화 데이비드 린 감독의 닥터 지바고는 1994년 러시아에서 최초로 상영되었다. 1905년 러시아 제1차 혁명 1905년 혁명은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불리는 1차 혁명이다. 러시아 구력
1905년 1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907년 6월 19일 스톨리핀 총리의 반동을 계기로 7월 16일 2년 4개월 만에 종료되었다.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 이후 러시아는 귀족 계급의 반발로 후속 개혁이 지지부진하였다. 대표적인 갈등은 살인적인 소장료 문제였다. 농노해방은 허울뿐이었고 농민 계급은 수탈받는 소장농으로 전락하여 장시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러시아의 신흥 부르주아지와 인텔리겐차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황제와 귀족 계급은 최소한의 개혁도 거부하였다. 혁명은 시간 문제였다. 인텔리겐차의 주도로 시작된 혁명은 러시아 전역으로 번졌다. 인텔리겐차의 나로드니키 운동 즉 브나르도 계몽 운동의 영향으로 소장농도 사회 변혁의 욕구를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모든 혁명 사상의 거대한 온상이 되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이에 고무되어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출판했다. 러일 전쟁의 패배는 황제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즉 저 유명한 전함 포템킨 수병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군대의 대규모 반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니콜라이 2세는 저항에 굴복하여 국가두마의 직접 선거를 받아들였다. 1906년 3월에 실시된 국가두마 첫 선거에 사회주의자와 볼셰비키는 기권하였으나 농민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100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입헌민주당 카데트의 161석에 이어 두마 제2의 정치 세력이 되었다. 1905년에서 1907년까지의 혁명의 와중에 9천여 명이 사망했다. 아나키스트를 주축으로 귀족과 관료를 대상으로 암살 활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러시아 2월 혁명의 발발과 케렌스키 임시정부 수립. 2월 혁명은 러시아 구력 1917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9일 동안 전개된 혁명으로 러시아군 총사령관 라브로 코르닐로프의 반란과 황제의 진압 명령에 반발한 병사들이 노동자 봉기에 가담하여 부득이하게 유혈 사태로 1443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혁명의 성격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맨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주도하였다. 황제는 폐위되어 처소에 감금되었고 알렉산드르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강요는 혁명에 참여한 재정파에 안배되었다. 레닌이 지도하는 볼셰비키는 혁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제외된 것에 반발하여 재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며 불참하였다. 1917년 6월 황제의 밀지를 받은 러시아군 총사령관 라브로 코르닐로프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철도 노동자의 파업으로 반란은 실패했고 코르닐로프와 가담자 7천여 명이 체포되었다. 2월 혁명은 10월 혁명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4월 태제를 발표하여 소비에트에 의한 권력 장악을 촉구했다. 임시정부의 체포령으로 핀란드로 탈출한 레닌은 헬싱키에서 페테스부르크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닌은 트로츠키를 통해 볼셰비키를 지도하면서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렸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레닌은 귀국하여 10월 혁명을 지도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노동자 정부를 수립한 블라디미르 레닌, 러시아 구력 1917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개된 볼셰비키 혁명, 즉 10월 혁명은 볼셰비키가 지휘하는 일단의 병사 소비에트가 10월 24일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인쇄소를 급습하여 점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0월 25일 오전 11시 트로츠키는 적위대를 동원하여 인쇄소를 탈환했다. 이어 트로츠키는 적위대에 전원 전투대기 명령을 하달했다. 10월 25일 21시 45분 순양함 아브로라호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볼셰비키 혁명의 신호탄이 격발되었다. 케렌스키 임시정부 집무실이 있는 겨울 궁전의 볼셰비키 적위대와 병사 소비에트가 진입하여 26일 밤 2시 점령을 완료하였다. 불과 4시간 15분 만에 강요들은 케렌스키 수상을 제외하고 전원 체포되었고 임시정부는 타도되었다. 케렌스키는 급적으로 동궁을 탈출, 외국으로 망명하였다.
레닌과 볼셰비키가 지도한 완벽한 무혈혁명의 성공이었다. 노동자 소비에트와 병사 소비에트는 볼셰비키 혁명의 주력군이었다. 혁명이 성공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최고 의결 집행기구인 소비에트 최고평의회 인민위원회 의장과 내각 수상을 맡아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하였다. 혁명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담당한 레프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최고평의회 인민위원회 외무인민위원 겸 군사인민위원을 맡아 독일 제국과 협정을 맺고 전쟁을 즉각 종결하였다. 트로츠키는 적군을 조직하여 러시아 적백 내전에 투입하였다. 1922년 10월 25일 우랄산맥 서부 지역에서 백군을 몰아내어 승기를 굳힌 볼셰비키는 12월 3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하고 코민테른을 결성하였다. 한때 이르쿠츠크까지 진출했던 일본군은 적군의 반격으로 패퇴하여 하바롭스크 일대를 점령하였다. 적군의 2차 공세로 일본 제국군은 1922년 말 블라디보스토크로 밀려나 최후의 저항을 하였다. 1923년 6월 적군의 총공세로 일본군은 5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조선 땅으로 퇴각하여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1936년까지 도적대 수준의 테러 활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러시아 내전은 3개 사단 규모의 일본군이 괴멸적 타격을 입고 축출됨으로써 사실상 종결되었다. 거장 데이비드 린 감독의 닥터 지바고 영화 닥터 지바고는 1965년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되었다. 거장 데이비드 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음악은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음악을 맡았던 모리스 자르, 각본은 제프 맥과이어, 촬영은 니콜러스 로그, 제작은 카를로 폰티가 맡았다. 겨울 장면은 핀란드에서, 여름 장면은 스페인에서 촬영했다. 당시로서는 거액인 1,1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극장 개봉만으로 1억 1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1962년 데이비드 린이 감독을 맡은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1,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데 비하면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할 수 있다. 닥터 지바고는 1966년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촬영상, 미술상, 음악상, 의상상 5개 부문을 수상했다. 모리스 자르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이어 닥터 지바고로 3년 만에 아카데미 음악상을 또다시 수상했다. 사족을 달자면 작품의 완성도는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훨씬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출연 배우들도 알렉 기네스와 조연 배우들은 좋았는데 주연인 이집트 출신의 오마 사리프와 줄리 크리스티는 미스 캐스팅이었다. 가장 어울리는 배역은 단연 알렉 기네스다. 예브그라프 지바고 역으로 유리의 이복형 역을 맡은 알렉 기네스의 연기는 명불허전이었다. 유리 지바고 역은 오마 샤리프가 맡았다. 라라 안티포바 역은 줄리 크리스티, 토냐 그로메코바 역은 제럴딘 채플린, 빅토르 코마로프스키 역은 로드 스타이거, 예브그라프 지바고 역은 알렉 기네스, 빠샤로 불리는 페렐 안티포프 역은 톰 코트니, 알렉산드르 그로메코 역은 렐프 리처드슨, 또냐 코마로바 역은 리타 터싱엄이 출연했다. 오프닝 씬 영화는 거대한 수력발전소에 소비에트 연방 고위 장성 예브그라프 지바고가 찾아오고 경비실에 10대 중반의 또냐 코마로프가 불려온 장면으로 시작된다. 장군은 나는 네 큰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는 나의 이복동생 유리 지바고다. 네 어머니의 이름은 라라 안티포바. 내 아버지는 유명한 시인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한 또냐는 어머니는 자신을 무척 사랑했고 키가 컸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버지는 코마로프스키로 짐작한다고 반박한다. 예브그라프는 과거를 회상한다. 영화는 예브그라프의 나레이션을 따라 전개된다. 어린 유리 지바고는 모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발랄라이카를 들고 알렉산드로 그로메코 부부에게 입양되어 모스크바로 이주한다. 세월이 흘러 의사가 된 유리 지바고가 등장하고 토냐는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다. 제정 러시아 말기는 매일매일 유혈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를 기마 경찰이 잔인하게 진압하는 장면부터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얀 눈에 흩뿌려진 붉은 피가 실제는
붉은 깃발이었던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다. 유리는 모스크바 대학교 의학부를 마치고 인턴 과정을 거쳐 레지던트 과정과 병원 배치를 앞두고 있다. 또냐는 귀족들이 다니는 프랑스 여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신부 수업 중이다. 빠샤는 사범대학교를 마치고 우랄 지방 그라도프에 있는 중학교 교사에 임용되어 부임을 앞두고 있다. 라라의 첫사랑 빠샤는 볼셰비키 당원이다. 라라는 17세로 기술전문대학 의상학과에 다니고 있다. 빅토르 코마로프스키는 라라, 어머니의 비밀 정부다. 라라의 어머니 아멜리아가 빅토르와 다툼 끝에 음독 자살을 시도하고 유리는 지도교수와 함께 라라의 집으로 호출된다. 교수의 친구인 빅토르가 은밀히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해서다. 교수의 지시에 따라 라라의 어머니 아멜리아의 위 세척을 도운 유리는 코마로프스키에게 치료 결과를 알리기 위해 라라의 작업실을 지난다. 이 장면에서 유리와 라라의 운명적인 만남을 암시하듯이 라라의 테마가 처음으로 흘러나온다. 유리는 창문을 통해 빅토르의 비밀을 목격한다. 놀랍게도 라라 역시 빅토르의 숨겨진 정보였던 것이다. 호색한인 빅토르는 호기심 가득한 나이인 17세. 라라에게 값진 드레스와 목걸이를 선물한 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빅토르 아저씨의 초대에 응한 라라를 그는 겁탈한다. 그 후 빅토르에게 얽매인 정부가 되어 이중 생활을 하게 된 라라. 마음은 거부하면서 몸이 끌리는 배덕의 라라는 늘 죄의식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장면이 바뀌어 모스크바 상류사회의 연회장. 밖에는 봉건주의와 재정을 타도하여 임시혁명정부를 세우자는 시위가 한창이다. 순간 연회장의 정적이 감돈다. 빅토르는 혁명이 일어나 우리가 다 죽으면 저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안 듣겠지. 다 같이 건배합시다. 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연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 라라, 빅토르 코마로프스키를 쏘다. 라라는 엄마가 음독한 이유는 자신이 빅토르의 정부가 된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마의 음독 자살 시도에 충격을 받은 라라는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를 빠샤에게 남기고 자신을 모욕하고 정조를 짓밟았으며 매춘부 취급한 빅토르를 죽이기 위해 일전에 빠샤가 맡긴 피스톨을 들고 빅토르 집으로 간다. 집사는 외출했다면서 행선지를 알려준다. 빅토르는 지인의 저택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 간 것이다. 권총을 감추고 빅토르를 찾아 나선 라라는 길목에서 빠샤와 마주친다. 빠샤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랄산맥에 있는 그라도프에 가서 두 사람이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자고 말한다. 라라는 그럴 수 없으며 이유는 편지로 남겼다고 말하고 총총히 사라진다. 빠샤는 라라의 뒤를 밟는다. 라라는 크리스마스 전야 파티가 열리는 저택으로 들어간다. 라라는 빅토르를 찾아가 불문곡직 방아쇠를 당긴다.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유리와 토냐는 라라의 인상적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다. 토냐는 라라의 대범함에 감탄하고 총을 쏜 이유를 짐작하고 유리는 라라를 연민의 눈빛으로 응시한다.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고 빅토르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경찰을 부르지 말고 라라를 보내주라고 한다. 그 순간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빠샤가 라라를 부축하고 파티장에서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나간다. 빅토르는 다행히 팔목 관통상의 경미한 부상을 입어 유리가 현장에서 치료한다. 유리는 빅토르에게 저런 여자를 버리고도 괜찮으냐고 묻는다. 빅토르는 매춘부일 뿐이라며 유리에게 결혼 선물로 줄 테니 가지라고 냉소적으로 말한다. 유리는 빅토르를 경멸하듯 바라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토냐가 유리에게 묻는다. 그 여자 아는 사람 같던데 어디서 봤냐고 넌지시 떠본다. 유리는 본 적이 있으며 사정이 있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라라와 집으로 돌아온 빠샤는 편지를 읽으며 분노에 부들부들 떤다. 라라의 뺨을 후려치기 위해 손을 번쩍 쳐들었으나 차마 때리지 못한다. 빠샤는 라라를 보듬어 안고 그녀의 부정을 용서한다. 이어서 닥터집하고 제 입으로 이어집니다.